서울 불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워싱턴 DC 세계 안보 포럼. 영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한국을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앞에 서울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단 30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것도 단 한 장의 위성사진 때문이었죠. 진수식 도중 기우뚱 넘어진 북한의 신형군함. 출항 후 행방불명된 김군 옹영웅함. 그리고 축구장 하나를 통째로 증발시키는 현무5 미사일. 미국이 한국의 조선소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성 장군의 폭탄 발언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종이호랑이라 조롱받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유세계의 핵심 무기고가 되었을까요? 영국 전문가가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조나단 밀러입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안보 전략을 연구하는 수석 분석가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몇 주 전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의 사건은 제 인생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 질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새벽 5시,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긴장감 때문이었죠. 세계 안보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이번 포럼은 특별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공식화된 직후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고 있었으며, 중국의 대만 압박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에 떨고 있었죠. 호텔 창밖으로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펜타곤, 국회의사당, 백악관. 자유세계의 심장부였죠. 하지만 그날 아침, 이 도시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동시에 여러 전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모든 정책 결정자들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CNN은 북한,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 배치 임박이라는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고, BBC는 한반도, 1950년 이후 최대 위기라는 제목의 특집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폭스 뉴스는 더 자극적이었죠. 서울, 24시간 내 잿더미 될 수 있다는 한 군사 전문가의 인터뷰를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인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 30분이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 국방부 관계자들, 나토 장성들, 각국의 정보기관 분석관들, 방산업체 대표들, 그리고 세계적인 싱크탱크의 연구원들까지. 이들 모두가 오늘의 토론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한론 박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교수, 그리고 제 오랜 라이벌이자 오늘의 토론 상대인 영국 왕립국방연구소의 앨리스터 핀치 박사도 있었죠. 조나단, 핀치 박사가 특유의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한국 방어력에 대해 토론한다면서 자네가 너무 낙관적인 건 아닌가 싶네. 북한의 포격 앞에 서울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믿나? 앨리스터,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20세기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릴 자료를 보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래? 기대되는군. 핀치 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북한의 장사정포 1만 4천 문 앞에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나? 게다가 이제 러시아의 지원까지 받고 있잖아. 그때 한국 대표단이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료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 그리고 한화, 현대로템, LI지넥스원 같은 방산 기업 대표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의 방위 능력이 평가받을 거였으니까요. 오전 9시 정각,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는 전 나토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제독이었죠. 그는 중후한 목소리로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세기 가장 위험한 발화점 중 하나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체 방위 능력입니다.
스타브리디스 제독이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북한을 전면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방위력은 충분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핀치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특유의 오만한 자세로 청중을 둘러보며 발표를 시작했죠.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핀치 박사가 클리커를 누르자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비관적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절망적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배치도였죠. 휴전선을 따라 빼곡히 표시된 붉은 점들이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장사정포입니다. 170 자주포, 240 방사포, 그리고 최근 공개된 600초대형 방사포까지 총 1만 4천여 문이 서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핀치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서울 시내 지도에 포격 예상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 포들이 일제히 발사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1시간 동안 5만 발 이상의 포탄과 로켓이 서울에 떨어집니다.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주요 군사시설은 물론 강남, 여의도, 명동 같은 핵심 지역이 초토화됩니다. 서울 시민 1천만 명 중 최소 10만 명이 첫날에 사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핀치 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속했죠.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응 능력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K9 자주포. 훌륭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겨우 1700문 정도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1만 4천문과 비교하면 숫자 게임에서 이미 졌습니다. 그는 잠시 물을 마시고 다시 말했습니다.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 네, 한국은 아서K라는 훌륭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만 발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일이 추적하고 대응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폭우 속에서 빗방울 하나하나를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핀치 박사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이었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압도적인 물량 공세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구식 포병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우리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불길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혼자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이스칸데르 미사일, S-400 방공 시스템, 최신 전자전 장비까지. 북한의 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핀치 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함락 시나리오라는 제목이었죠. 제 분석에 따르면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북한은 72시간 내에 서울을 포위할 수 있습니다. 첫날 대규모 포격으로 서울을 마비시키고 둘째 날 기갑부대와 특수부대를 투입해 한강 이북을 장악하며 셋째 날 서울을 완전히 포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24시간도 버티기 힘듭니다. 서울 불바다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악몽입니다. 한국의 K방산? 그것은 마케팅일 뿐입니다. 실전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핀치 박사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유럽 쪽 패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고 미국 측 참석자들도 우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방금 핀치 박사님의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인상적인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핀치 박사님께서는 20세기의 낡은 렌즈로 21세기의 전장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대화력전 한국의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이었죠. 핀치 박사님은 숫자 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1만 4천 대 1700. 언뜻 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불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산수가 아닙니다.
현대전은 숫자가 아닌 시스템의 싸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군의 대포병 작전 체계도였죠. 북한이 포탄 한 발을 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아서K 대포병 레이더가 0.1초 만에 포탄의 궤적을 포착합니다. 0.5초 후 슈퍼컴퓨터가 발사 원점을 계산합니다. 3초 후 그 좌표가 K9 자주포 포대에 전송됩니다. 그리고 30초 이내에 K9의 155포탄이 북한 포병 진지를 정확히 타격합니다. 저는 실제 훈련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연속 사격을 하는 모습이었죠. K9 자주포는 1분에 6발, 최대 분당 15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동 시탄착 기술로 포탄 6발을 동시에 목표에 떨어뜨릴 수 있죠. 이것은 북한의 구식 포병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입니다. 핀치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밀러 박사, 인상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1만 4천 문이 동시에 발사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핀치 박사님, 정말로 북한이 1만 4천 문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북한 포병 부대의 실제 상태를 분석한 정보 보고서였죠. 북한 포병의 실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만 4천 문 중 약 70%는 1960에서 70년대에 생산된 구식 장비입니다. 정비 불량으로 실제 가동률은 50%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포탄도 문제입니다. 북한의 포탄 생산 능력은 연간 50만 발 정도인데 이미 러시아에 300만 발을 보냈습니다. 재고가 바닥났다는 의미죠. 청중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발사 후 생존성입니다. 북한 포병이 포격을 시작하면 30초 내에 한국군의 대응 사격을 받습니다. 재장전하고 두 번째 사격을 할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미 합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북한 포병의 80%가 첫 1시간 내에 무력화됩니다. 이번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포병만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에이테킴스, 현무 미사일까지. 북한의 포병 진지는 개전 30분 내에 대부분 파괴될 것입니다. 그때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베테랑 기자였죠. 밀러 박사님,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말씀하시는데 핵심 질문을 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패배 직전에 핵 버튼을 누른다면 그 모든 첨단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알면서도 말하기를 꺼리는 방안의 코끼리였죠. 제 옆에 앉아있던 미 국방부의 마크 에스퍼 전 장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나단, 이건 우리도 명확한 답이 없는 문제야. 신중하게 대답하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이 오늘 토론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걸 알았죠.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플랜 B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참수작전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한국의 삼축체계 개념도였죠. 한국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삼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KMPR, 특히 그 핵심 자산인 현무 미사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이것이 현무5입니다.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두 중량 9톤, 최대 사거리 3,000km 이상, 정확도 CEP 5m 이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죠. 9톤의 벙커버스터 탄두는 지하 100m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숨어있는 그 어떤 지하 벙커도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핀치 박사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종이 위의 계획 아닙니까? 실제로 작동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십시오. 극비 해제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공개된 현무5 시험 발사 영상이었죠. 거대한 미사일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폭발 순간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죠.
보셨습니까? 이것은 CGI가 아닙니다. 실제 시험 발사 영상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런 미사일을 수십 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자료를 준비했죠. 그리고 여기 최근 입수한 정보가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북한의 최신 해군 기지 모습이었죠. 지난 6월 북한 남포 조선소에서 대대적인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참석해 신형 호위함을 자랑했죠.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만든 최신의 전투함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보십시오. 진수식 도중에 배가 기우뚱하게 기울어졌습니다. 균형도 못 잡는 배를 최신의 전투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이 자랑하던 신형 잠수함 김군 옥영웅함입니다. 역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죠. 하지만 마지막 사진은 텅 빈 부두였습니다. 출항한 지 3일 만에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바다 밑에 가라앉았겠죠. 이것이 러시아가 지원한다는 북한 해군의 실상입니다. 핀치 박사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말했죠. 밀러 박사, 선택적인 사례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북한군 전체가 그렇게 무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더 보여드리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최근 탈북한 북한군 고위장교의 증언이었죠. 이것은 작년에 탈북한 북한 포병여단 참모장의 증언입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 포병부대의 훈련 시간은 연간 10시간 미만입니다. 포탄이 부족해서죠. 반면 한국 포병은 연간 100시간 이상 실탄 훈련을 합니다.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북한군의 영양 상태, 장비 노후화, 사기 저하 등에 대한 정보들이었죠. 북한군 병사의 평균 신장은 158cm, 체중은 52kg입니다.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죠. 이런 병사들이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노신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달려 있었죠. 제임스 맥클레인, 퇴역한 미 해군 사성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과 합참 부의장을 지낸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맥클레인 장군이 중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스타브리디스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죠. 맥클레인 장군님, 물론입니다. 장군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맥클레인 장군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엄이 있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장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40년간 미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서 수많은 훈련과 작전을 수행했죠. 그리고 한국 해군과도 수십 차례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러 박사의 분석이 100%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너무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맥클레인 장군이 계속했죠.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미 해군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조선소입니다. 이 한마디에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소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충격적인 고백이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맥클레인 장군이 손을 들어 청중을 진정시켰습니다. 현재 중국 해군은 2년에 구축함 10척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연간 6척, 호위함은 연간 8척을 진수시키고 있죠. 반면 미국은 구축함 2척, 잠수함 1척이 전부입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조선 산업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베스 아이언웍스와 헌팅턴 잉걸스, 단 2곳뿐입니다. 그마저도 노동력 부족과 기술력 저하로 신음하고 있죠. 신형 호위함 건조에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요. 맥클레인 장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화오션. 이들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NG선의 90%를 한국이 만듭니다.
그들이 군함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건조한 대구급 호위함을 아십니까? 2800톤급 스텔스 호위함인데 건조 기간이 단 3년입니다. 미국이 비슷한 함정을 만들려면 7년이 걸립니다. 가격은 한국이 절반입니다. 청중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맥클레인 장군이 계속했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이 정비를 위해 한국에 입항했습니다. 진해 해군기지에서 정비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6개월 걸릴 작업을 한국은 2개월 만에 완료했습니다. 품질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세계 최강의 건조 능력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뿐입니다. 한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핀치 박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장군님, 그렇다면 한국의 육상 전력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해군이 강해도 북한의 지상군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맥클레인 장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을 말씀드리죠. 그는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저는 한미 합동훈련을 참관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처음 봤죠.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어떤 점이 충격적이었습니까? 핀치 박사가 물었습니다. K2 전차가 한강을 잠수 도하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심 4.1m를 완전히 잠수해서 건넜죠. 세계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전차는 K2가 유일합니다. 맥클레인 장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할까요? 한국의 지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이 많고 북한이 다리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차가 강을 직접 건널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전적 사고입니다. 그는 K9 자주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K9 천둥은 이미 검증된 무기입니다. 나토 7개국이 도입했고 폴란드는 무려 1000문 이상 구매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직접 답했습니다. 성능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PGH-2000? 훌륭한 자주포입니다. 하지만 K9이 더 낫습니다. 미국의 M109? 구식입니다. K9과 비교할 수 없죠. 맥클레인 장군이 실제 사례를 들었습니다. 작년 여름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서 포격전이 있었습니다. 인도군의 K9과 파키스탄의 중국산 SH-15 자주포가 맞붙었죠. 결과는 K9의 완승이었습니다. 정확도, 연사속도, 생존성 모든 면에서 K9이 압도했습니다. 그는 인도군 지휘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인도군 포병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K9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이제 우리는 중국제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의심하던 시선들이 경외로 변하고 있었죠. 맥클레인 장군이 폴란드의 사례를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왜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천무가 더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사거리도 길고 화력도 강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스펙을 제시했습니다. 천무의 최대 사거리는 290km입니다. 하이마스는 300km죠.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천무는 한 번에 12발을 발사할 수 있고 재장전 시간은 5분입니다. 하이마스는 6발, 재장전은 10분이죠. 가격은 천무가 40% 저렴합니다. 핀치 박사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 그것들은 모두 재래식 무기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맥클레인 장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현무5를 개발한 것입니다. 밀러 박사가 설명한 대로 그것은 사실상 재래식 핵무기입니다. 9톤의 벙커버스터가 김정은의 머리 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감히 핵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장군이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단순한 방어자를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세계의 핵심 무기고이자 생산기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맥클레인 장군이 자리로 돌아가자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러 로비로 나갔는데 한국 대표단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김영호 차관이었죠. 밀러 박사님, 김 차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실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김 차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실 저희도 가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특히 서구 전문가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면 자신감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누구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 핀치 박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김 차관님, 핀치 박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분석이 편협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김 차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만하기로 유명한 핀치 박사가 사과를 하다니. 괜찮습니다. 김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한국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따라잡기 힘드실 겁니다. 핀치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객관적이어야 했는데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죠.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독일 연방군의 브루노 슈미트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폴란드군이 한국의 K2 전차를 도입한 후 완전히 달라졌더군요. 특히 자동장 전장치와 능동 방어 체계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폴란드군과 합동훈련을 했는데 K2 전차의 명중률이 놀라웠습니다. 시속 50km로 주행하면서도 2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우리의 레오파르트 EA7도 훌륭하지만 K2의 전자장비는 한 세대 앞서 있었습니다. 프랑스 육군 참모총장 피에르 드빌리의 대장도 발언했습니다. 저희도 한국의 방산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K-21 보병 전투차의 설계 철학이 인상적이더군요. 화력, 방어력, 기동성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군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K-21을 분석했는데 40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의 조합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부력장치를 이용한 도하 능력도 인상적이었죠. 프랑스의 VBCI보다 여러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천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가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김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천공2는 고도 40km까지 요격 가능합니다. 다층 방어 체계로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죠. 작년 시험에서 이스칸데르급 표적 6개를 모두 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출신의 정보 분석가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왜 이렇게 강해졌는지 아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70년간 실전을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휴전 상태, 즉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왔죠. 그는 이스라엘과 비교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생존의 위협 앞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세계의 위협에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일본 방위성의 다나카 요시히데 차관이 조심스럽게 발언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에 감탄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계산된 대응을 했죠. 그는 일본의 관점을 전했습니다. 솔직히 일본은 한국의 방산 능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헌법 때문에 무기 수출이 제한적이지만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죠. K9, K2, FA50 모두 베스트셀러입니다.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면서도 강력한 방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하곤 하죠.
오스트레일리아 국방장관이 사이버 전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면서 동시에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했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작년 북한이 한국 금융 시스템을 공격했을 때 한국은 30분 만에 공격을 차단하고 역추적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했죠. 이런 대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실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희가 K9 자주포를 도입할 때 한국 측은 정말 성실하게 대응했습니다. 극지방 환경에 맞게 개조하는 것부터 정비 교육, 탄약 공급까지 완벽하게 지원했죠. 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K9은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이제 K9을 THORS 해머라고 부릅니다. 북유럽 신화의 천둥신 토르의 망치라는 뜻이죠. 핀란드 육군 참모 총장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K9 도입 후 저희 포병의 전투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K9은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는 최근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작년 겨울 러시아군이 국경 근처에서 대규모 포병 훈련을 했습니다. 위협적인 시위였죠. 우리도 K9으로 대응 훈련을 했는데 러시아군이 즉시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K9의 위력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한 중동 국가대표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제품이 그렇게 좋다면 왜 더 많은 나라들이 구매하지 않는 걸까요? 김 차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금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폴란드,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루마니아, 페루. 30개국 이상에서 문의가 오고 있죠. 생산 능력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확정된 수주액만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협상 중인 계약까지 포함하면 500억 달러에 달하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까지 제안합니다. 구매국을 파트너로 대하는 거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KF-21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순 구매가 아닌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약속했죠. 이런 파트너십은 서구 국가들에게서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제 핀치 박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죠. 밀러 박사님,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런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낙관적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무인 시스템, AI 기반 전투체계, 우주방위 산업까지 진출하고 있죠. 제가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설명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아십니까?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2026년 양산이 시작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전투기 개발국이 됩니다. 장보고3 잠수함은 어떻습니까? 3,000톤급 디젤 전기 잠수함인데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자망 지속 시간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죠. 그리고 KDDX 차기 구축함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8,000톤급 이지스함인데 레이저 무기와 레일건 탑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에는 한국 해군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김 차관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는 2030년까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R&D 투자를 GDP의 5% 이상으로 늘리고 있죠. 특히 무인 전투체계, 인공지능, 우주방위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맥클레인 장군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한국이 앞으로 세계 질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었죠. 포럼이 끝나갈 무렵 사회자인 스타브리디스 제독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세계를 지키는 핵심 동맹이자 미래 안보의 중추입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강력한 방위력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민주국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나 한국 대표단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죠. 김 차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 대표단을 둘러쌌죠. 명함을 교환하고 미팅을 약속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핀치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밀러 박사님,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은 날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국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핀치 박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력입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IMF 위기를 극복했고 이제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핀치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협이 없었다면 이런 발전도 없었을 겁니다. 그때 한국방산 기업의 CEO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대표였죠. 두 분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손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에게는 한번 해보자는 정신이 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오히려 도전 의욕이 생기죠.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K9 자주포 개발 초기 서구 전문가들은 한국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술이 없다, 경험이 없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손 대표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자해도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해외 시장에서 편견에 부딪힐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는 창밖의 워싱턴 야경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맥클레인 장군이 합류했습니다. 손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사명이죠. 장군이 제게 말했습니다. 조나단, 자네가 오늘 정말 훌륭한 일을 했네. 한국의 진가를 제대로 알린 거야. 장군님의 지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장군이 웃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정말로 한국의 조선소가 절실하거든. 그들 없이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자유세계의 새로운 무기고로 부상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전날 포럼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CNN은 특별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종이 호랑이에서 철의 요새로 한국 방위력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죠.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북한의 포격에 무력하다고 여겨졌던 한국이 사실은 세계 최강의 방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소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성 장군의 고백도 충격적입니다. BBC도 긴급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더 코리언 서프라이즈라는 제목이었죠. 특히 핀치 박사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 부분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영국 왕립국방연구소의 앨리스터 핀치 박사가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하며 서구 중심적 사고를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NHK는 한국 방산의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연속 기획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서 중국제 무기를 압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방산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한국, 새로운 방산 강국의 탄생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단순한 무기 판매 증가가 아니다.
이것은 세계 안보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제 군사기술은 더 이상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독일의 슈피겔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의 K2 전차는 우리의 레오파르트 2를 위협하고 K9 자주포는 PGH-2000을 능가한다. 독일 방산업계는 긴장해야 한다. 그 후 몇 주 동안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500대를 추가 주문했고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집트는 천국 미사일 방어체계 구매 협상을 시작했고 필리핀은 FA-50 경공격기 12대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1,0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 협정을 제안했죠. K2 전차,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그리고 해군 함정까지 포함된 초대형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국에 대한 연구를 더욱 깊이 있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 발견했죠. 예를 들어 한국의 방산 R&D 투자는 GDP 대비 세계 1위였습니다. 매년 15조 원 이상을 국방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었죠.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인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만 3,000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있었고 방산 기업들은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 서울대, 포항공대 같은 대학들이 방산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죠. 학생들도 국방 연구를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난 카이스트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실리콘밸리보다 국방과학연구소에 가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자부심이 있죠. 한국의 민군 협력도 독특했습니다. 삼성, LG, SK,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활용되고 LG의 배터리 기술이 잠수함에 적용되며 SK의 통신 기술이 군사 네트워크에 사용되고 현대의 조선 기술이 군함 건조에 활용되는 시기였죠. 이런 시너지 효과가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민간의 최첨단 기술이 즉시 군사 기술로 전환될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징병제도 특별한 자산이었습니다. 모든 건강한 남성이 군 복무를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안보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죠. 제가 만난 한국의 스타트업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육군 통신병 출신입니다. 군대에서 배운 통신 기술로 창업했죠. 지금은 군의 암호화 통신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직접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방위산업, 연구개발, 군수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제가 만난 한국의 여성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K9 자주포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여성이라서 차별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섬세함과 꼼꼼함을 인정받았죠. 저희도 국방의 한 축입니다. 한국의 예비군 제도도 독특했습니다. 전역 후에도 8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았죠. 이를 통해 300만 명이 넘는 예비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전투 시나리오에 기반한 훈련을 하고 최신 장비를 다루는 법을 배웠죠. 유사시 즉각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진짜 전력이었습니다. 민방위 체계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국에 1만 7천 개의 대피소가 있고 서울 지하철은 모두 핵 대피소로 설계되었습니다.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국민들이 비상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총력 안보 체제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죠.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력도 발견했습니다. 하면 된다는 캔두 정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함께하면 이긴다는 단결력. 한국의 한 장군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강 무기는 K9도 현무 미사일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인의 정신력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하나로 뭉치는 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무기죠. 이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IMF 위기 때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고 코로나19 때는 세계 최고의 방역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단결력이 국방에서도 발휘되고 있었죠. 제가 한국을 연구하면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그들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유럽, 이스라엘 등 각국의 장점을 흡수하여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미국의 화력, 독일의 정밀성, 일본의 전자기술을 융합한 걸작이었습니다.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점을 취해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낸 거죠. K2 전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의 파워팩, 프랑스의 자동장 전장치, 이스라엘의 능동방어 체계를 연구하여 그것들을 능가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능력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 뛰어난 이공계 인재들,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추구가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어냈죠.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었고 이공계 비율도 40% 이상이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죠.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방위산업으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우주방위 산업에도 주목했습니다. 누리호 로켓 발사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2025년까지 군사 정찰 위성 5기를 발사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소형 SAR 위성 기술이었습니다. 500kg급 소형 위성으로도 30cm 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대등한 수준이었죠. 한국의 드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이 개발한 스텔스 무인기,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무인 전투기, LIGNX1의 자폭 드론 등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강철 심장, 한국이 세계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을 쓰면서 더 많은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방산 기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명예보다 국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었죠.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싸우셨고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저는 기술로 나라를 지키고 있죠. 이것이 우리 가족의 애국입니다. 한국의 군인들도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첨단 무기를 다루는 전문가들이었죠. 제가 만난 한국 공군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F-35를 조종합니다. 세계 최고의 전투기죠. 하지만 곧 우리가 만든 KF-21도 조종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 하늘을 지킨다는 것, 그것보다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저는 DMZ도 방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경을 직접 보니 한국이 처한 현실이 실감났죠. 판문점에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군 장교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 북한군도 같은 민족입니다. 언젠가는 함께할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도시가 북한 포격 사정권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 홍대의 활기찬 젊은이들, 명동의 북적이는 관광객들. 모두가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한국인 친구가 제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위협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킬 힘이 있고 무엇보다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 있으니까요.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날 국방부 장관과 만찬을 했습니다. 장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대한 강연을 수십 차례 했습니다. 펜타곤, 국무부 의회, 각종 싱크탱크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설명했죠. 청중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의 진짜 실력을 몰랐던 거였죠. 한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의 자산입니다. 이런 인식 변화가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대폭 확대했죠. 특히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정비하고 건조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은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국이 미 해군을 위해 중형 상륙함 3척을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군함 건조를 맡긴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이었죠. 이제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을 아시아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기술력이 뛰어나며 생존 의지가 강한 나라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한국은 이스라엘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주변국과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했고 국제 규범을 준수했으며 평화를 우선시했죠. 제 책이 출간된 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감명받았죠. 한 대학생이 제게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의 책을 읽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국에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핀치 박사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한국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서울대학교에 1년간 연구교수로 가기로 했습니다. 밀러, 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네. 핀치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야. 그들은 인류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는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방산 모델의 세계적 확산 가능성이었죠.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한국 모델의 핵심 요소들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실존적 위협을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능력. 둘째, 민관군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셋째, 교육과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 넷째, 글로벌 스탠다드를 빠르게 학습하고 개선하는 능력. 다섯째, 국민적 단결과 희생정신.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한국형 방위산업 모델을 만들어냈죠. 우리의 연구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UN 안보리에서 발표할 기회도 얻었죠. 발표 후 많은 국가들이 한국 모델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같은 동유럽 국가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들까지. 이제 한국화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한국처럼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했죠. 2025년 말,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국방혁신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전과 다른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포럼에서 한국의 미래 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2035년까지 완전한 자주 국방 실현, 2040년까지 우주방위 강국 진입. 야심찬 목표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방산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실물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가 이렇게 아름답고 강력할 줄은 몰랐죠. 전시회장에서 만난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사명은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국방력, 기술력, 문화력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한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 더 들려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이 직접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만난 설리번 보좌관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당신의 발표 이후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한국의 방산 능력에 대해 재평가하라고 지시하셨죠. 특히 맥클레인 장군이 말한 조선소 문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이 극비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중국 해군의 확장 속도입니다. 2027년까지 항공모함 5척, 구축함 50척을 추가 건조할 예정입니다. 반면 우리는 겨우 구축함 8척이 전부입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이 절실합니다. 단순한 동맹을 넘어 생존의 파트너입니다. 그 후 미국은 한국과 방산 동맹 2.0이라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공동 개발, 기술 공유, 생산 분담 등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이 시작되었죠. 첫 번째 프로젝트는 차세대 이지스 시스템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자기술과 미국의 레이더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죠. 두 번째는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체계였습니다. 한국의 천공 기술과 미국의 사드를 통합한 다층 방어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한미 공동 우주군 창설이었죠. 한국의 소형 위성 기술과 미국의 발사체 기술을 결합하여 2030년까지 군사 위성 100기를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서울을 방문했고 한국을 나토 글로벌 파트너 플러스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였죠. 독일은 한국과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K2의 기술력에 감명받은 독일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었죠. 프랑스는 한국과 차세대 잠수함 개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프랑스의 원자력 추진 기술을 결합하기로 했죠. 영국은 가장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자는 것이었죠. 템페스트 프로젝트에 한국을 정식 파트너로 참여시키기로 한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경기도 성남의 국방과학연구소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은 충격적이었죠. 레이저 무기 연구실에서는 30kW급 레이저로 드론을 격추하는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7년까지 100kW급을 개발한다는 목표였죠. 전자기펄스 연구실에서는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EMP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제품이 완성되어 시험 중이었죠. 인공지능 연구실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AI가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전술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 한 분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AI는 수만 가지 전투 시나리오를 학습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아군의 최적 대응을 0.1초 만에 계산합니다. 이것이 미래전의 핵심이 될 겁니다. 양자 컴퓨터 연구실도 있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군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였죠. 2030년까지 전군에 양자 암호 통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이버 공격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미래 무기 개발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플라즈마 무기, 입자빔 무기, 궤도 폭격 시스템.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무기들이 실제로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총알 프로젝트였습니다. 발사된 후에도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총알이었죠. 백발백중, 그것도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한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죠. 707특임대 대원들은 외골격 슈트를 입고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100kg의 장비를 메고도 시속 20km로 달릴 수 있었죠. 이것이 미래의 병사입니다. 특전사령관이 말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완벽한 결합이죠. 해군 특수전전단의 훈련도 받습니다. 그들은 수중 추진기를 이용해 시속 30km로 이동하며 수중 드론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공군의 블랙이글스 팀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KF-21과 함께 비행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죠. KF-21은 정말 놀라운 전투기입니다. 편대장이 말했습니다. F-16보다 훨씬 강력하고 스텔스 기능까지 있죠. 이제 우리도 당당히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가르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인지 알려주죠. 아이들이 꿈을 크게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녀의 교실에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성취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누리호 로켓, 그리고 BTS와 손흥민의 사진까지.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겁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한 대기업 회장을 만났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따라잡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선도하기입니다. 세계 최고가 아니라 세계 유일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주 발사체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2035년까지 군사 로봇 시장의 30%를 장악하며
2040년까지 차세대 에너지 무기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될 것입니다. 야심찬 목표였지만 한국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의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곳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죠. 저는 카이스트에 가서 미사일 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해킹을 막고 우리의 기술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보며 저는 한국의 미래가 정말 밝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본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그리고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희망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한국의 정신을 본받으려 합니다.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최고 품질의 상징입니다. K방사는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70년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 함성이 이제는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들이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떠셨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한 이야기. 종이호랑이라고 조롱받던 나라가 자유세계의 무기고가 된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민족의 불굴의 의지,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평화를 향한 열망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힘은 평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70년 전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넘어선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적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닌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파트너로 봅니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소를 간절히 원하고 유럽이 한국의 무기를 사며 중동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IMF 위기 때 금을 모았던 그 정신으로,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었던 그 열정으로, BTS와 블랙핑크를 세계에 알렸던 그 창의력으로 한국은 방위산업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태극기에,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아들, 딸들이 만든 K9 자주포가 폴란드 평원을 달리고 K2 전차가 이집트 사막을 누비며 FA-50 전투기가 필리핀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강하게. 그리고 그 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언젠가 DMZ의 철조망이 걷히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은 우리가 쌓아온 강력한 힘과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위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본 대한민국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위대한 나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나눠주십시오. 우리의 자부심을 함께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립시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들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